벼랑 끝으로 오라.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벼랑 끝으로 오라. 너무 높아요.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은 왔고 그는 밀었더라. 이에 그들은 날아올랐더라. 이 시는 우리가 진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났을 때 맞이하게 될 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다. 현대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이 짧은 대화시에서 모험에 갓 입문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한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단순히 벼랑 끝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끝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전혀 낯선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는다. 많은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을 시 속의 입문자들처럼 그러한 벼랑 끝 상황에 서도록 이끌 것이다.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잇는 다리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 장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에너지 장이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이다. 양자나 원자 같은 미립자에서부터 아득히 저 멀리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 모든 것에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이 책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삶의 이치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던 것에 마침내 마음 편안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 몸과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잇는 근원적 에너지망의 존재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가능성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젖힌다. 그 가능성이란 다름 아닌 이미 존재하는 창조된 세계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며 단순히 관찰자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맡은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직업, 깊은 사랑, 위대한 성취만이 아니라 이런 것에 결여와 두려움으로 얽히고 설킨 삶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도 때로는 더없이 무의식적인 믿음의 거울 말이다. 우리의 인생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져 지금과 같은 현재에 이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인식 그 자체야말로 우주의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예술품인 동시에 예술가이다. 이러한 주장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할 사람이 많겠지만 현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의 핵심에는 바로 이 같은 사상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적 글에는 우리 인간이 이미 존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수동적 관찰자에 지나지 않으며 우주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저 너머에는 우리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 우리의 관찰력과 사고력으로는 겨우 부분만을 엿볼 수 있어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리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우주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 휠러는 대담하고도 생생한 표현으로 강력히 주장한다. 저 바깥에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16cm 두께의 유리판으로 덮인 이곳에서 우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관찰자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낡은 생각이다. 이어서 휠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기만 해도 그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20세기 말의 실험들을 언급하고는 말한다. 미세한 입자를 전자로서 단순히 관찰하려고만 해도 유리판을 산산이 부수어 저 바깥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양자의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라는 낡은 단어를 지워버리고 대신에 참여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야 한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가. 휠러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정반대로 설명하며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사실상 양자 물리학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전자처럼 미세한 물질을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잠깐 전자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전자의 특성이 바뀌고 만다. 관찰 행위 자체가 우주의 변화를 야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곧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인간이 우주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는 휠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인간이 잠깐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질과 이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이처럼 혁명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1992년 사망 전까지 봄이 발표한 2개의 선구자적 이론은 우주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 여러 면에서 전체론적이라 할 만한 대단히 색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양자 물리학 이론은 봄이 아인슈타인과 만나고 우정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봄의 표현을 빌자면 현실 층위들의 토대를 이루는 우주의 이치에 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즉 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더 높거나 더 깊은 층위의 우주라고 믿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현실의 보다 신비로운 층위들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 2번째 이론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지언정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일한 자연계가 바로 우주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에서 초기에 실행한 연구에서 봄은 플라스마라는 특별한 가스 상태의 원자를 관찰하는 기회를 누렸다. 입자들은 플라스마 상태일 때 흔히 생각하듯 개개의 독립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인 양 서로 연결되어 움직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봄이 1980년에 발표하여 드넓은 명성을 얻은 선구자적 저서 전체성과 감추어진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은 이 놀라운 저서에 따르면 우리가 보다 높은 곳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의 현상이 마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 또한 더욱 거대하며 더욱 우주적인 이치의 일부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 둘을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라고 이름 붙여 구분했다. 바위, 바다, 숲, 동물, 사람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른 것과 구분되어 보이는 것들은 우주의 드러난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이처럼 뚜렷이 구분되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들은 우주의 보다 높은 층위에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층위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보다 큰 우주의 일부인데 이 우주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다.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봄은 흐르는 냇물을 비유로 들었다. 한 냇물에서 흘러가는 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냇물에서 소용돌이, 잔물결, 물보라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소용돌이나 잔물결이나 물보라가 우리에게는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봄의 생각이다.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형태를 부여받는 존재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성만을 지니고 있다. 즉 소용돌이든 잔물결이든 물보라든 모두 같은 냇물의 일부인 것이다. 봄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주와 우주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다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서로 똑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라는 이론을 봄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흐름에 분리되지 않는 전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타당할 것이다. 1970년대의 봄은 또한 우주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생생한 비유를 들었다. 우주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연구한 결과 우주가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홀로그램 상태의 물체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부분마다 그 물체 전체를 자그마하게 축소된 형태로 담고 있다. 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는 우주의 보다 높은 층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다 실제적인 무엇인가의 투영이다. 이 보다 높은 층위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자 원형 세계이다. 위가 곧 아래이며 안이 곧 밖이다. 라는 관점에 따르면 크기만 다를 뿐 제 스스로 완전한 형상이 각 형상들마다 오롯이 담겨 있다. 우리 신체야말로 홀로그램의 훌륭한 예이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보든 DNA는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즉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혈액에서 채취했다고 해서 DNA의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DNA 전체가 담겨 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는 유전자 배율이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우주는 감추어진 세계에서 드러난 세계로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창조의 흐름을 빚어낸다. 영원히 쉼없이 의식에 반응하는 참여하는 우주라는 존 휠러의 표현은 바로 우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고대 종교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이치와 일맥상통한다. 기원전 5,000년 전에 작성되었다는 고대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2000년 된 사해 성경 사본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다. 우리 세계는 사실상 보다 높거나 깊은 세계의 현상들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해 성경 사본 중 안식일 제물의 노래를 새로 번역한 번역가들은 그 내용을 다음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보다 거대하고 근원적인 세계의 현상이 어렴풋이 반사된 것이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루는 인간관계와 직업과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양자물리학과 고대 종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는 삶의 물리적 매개를 통해 드러나는 분노, 증오, 사랑, 연민, 이해 등 우리의 감정과 믿음의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비추고 있는 거대한 우주 영사막이다. 영화관 스크린이 필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든 전혀 개의치 않듯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내적 경험과 믿음을 아무 편견 없이 그대로 비춘다. 우리는 연민에서부터 배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속내를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질을 통해 때로는 의식적이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비로운 양자 캔버스에다 마음속 깊이 숨은 열정과 두려움과 꿈과 욕망을 표현하는 예술가인 것이다. 다만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캔버스와는 달리 양자 캔버스는 언제나 모든 곳에 있으며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예술가 캔버스 비유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자. 일반적으로 예술가는 작품과 분리되며 도구를 이용해 내적 창조력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디바인 매트릭스에서는 예술가와 예술품 사이의 구별이 사라진다. 우리는 캔버스이자 캔버스 위의 그림이다. 우리는 도구이자 도구를 휘두르는 예술가이다. 이처럼 창조된 세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5, 60년대 흑백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영되던 월트 디즈니 만화를 떠올리게 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만화가의 손이 도화지의 미키 마우스 같은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것으로 화면이 시작된다. 미키는 다 그려지는 순간 벼랑간 살아나 움직인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려졌던 도화지에다 스스로 다른 만화 캐릭터들을 그리기 시작한다.
원래의 만화가의 손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문자 그대로 그림 밖으로 사라진다. 만화가의 손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미키와 친구들은 제 스스로 살아나 움직인다. 한술 더 떠 만화 속 집에서 캐릭터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부엌이 살아난다. 설탕 그릇이 소금통과 춤을 추고 찻잔이 버터 접시를 흔들어 깨운다. 이들은 더 이상 만화가와 아무 관련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디바인 매트릭스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창조된 세계 내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인간이라는 난해하고도 미묘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화가가 성에 찰 때까지 그림을 정교하게 다듬듯 우리 인간은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 삶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믿음, 판단, 감정, 기도라는 팔레트를 통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람과 관계, 직업, 지지 혹은 배신을 창조해낸다. 그러다 종종 이러한 상황과 사람들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진다.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우리 인간은 정신생활, 즉 내적 삶에 대한 내밀한 창조의 경험을 매초, 매분, 매시, 매일이 점점이 쌓여가는 끝없는 시간의 고리로서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야릇하고도 아름다우며 강력한 개념이란 말인가. 화가가 마음속의 영감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한 캔버스를 거듭 사용하듯 우리 인간은 끝도 없이 영원히 창조를 거듭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 둘러싸여 산다는 것은 놀랍고도 강력한 이야기인 한편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의도적이며 창조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주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우연과 우발성으로 점철된 하루하루에 힘껏 대처해 나가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이론은 우리 역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신체와 삶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에든 치유와 풍요와 기쁨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시간과 방법을 선택해 의식적으로 말이다. 다만 앞서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에서 입문자들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약간의 밀침이 필요했듯 위의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 자신을 미묘하면서도 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비밀스러운 열망과 드높은 꿈과 숭고한 목표를 불현듯 두 손에 꼭 쥐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겠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그 이상의 일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비결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고대의 에너지망에게 전달할 소통 방식을 배우는 데 있다.